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108회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였어요. 다음 중 일정 기간에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일정 기간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부터 볼게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회계연도의 기간을 의미를 하고 일정 시점은 날짜 하루를 의미를 해요. 작성하는 날짜 12월 31일 이렇게 하루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부터 보면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인 12월 31일 이렇게 작성하는 마지막 날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이고요.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러한 기간을 의미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금인데 현금만 따로 떼어서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이고 현금 흐름표도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자본 변동표는요.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본 변동표도 일정 기간 동안의 자본의 크기를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은 포스트잇과 같은 건데 재무상태표와 자본 변동표 모두가 숫자로 이루어진 재무보고서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로 된 보고서를 부연 설명한다거나 추가로 보충 설명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점에 해당하는 회계정보이냐,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정보이냐, 지금 일정 기간을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 작성하는 재무상태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재무제표 중에서 일정 시점에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정 기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T계정이 보이네요. 다음 중 계정의 잔액 표시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잔액 표시가 잘못된 것을 고르려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할 때는 어느 쪽이고 감소할 때는 어느 쪽에 기입하고 잔액은 어디에 놨는지 그 내용을 아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어느 변에 기입이 되었을 때 증가하고 어느 변에 기입되었을 때 감소 또는 소멸하는지 알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이렇게 증가하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손익계산서는 차변의 비용입니다. 그 자산이 차변에 있다면 증가의 의미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요. 대변으로 이동한다면 자산이 감소가 됩니다. 반대로 재무상태표에서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의 증가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채와 자본이 차변에 기입이 되었다. 그러면 감소의 의미입니다.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느냐 그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손익계산서도 비용이 차변에 있다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비용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대변에 기입이 되었다면 소멸입니다.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수익은 대변에 기입이 되었다면 무조건 발생입니다. 이러한 수익이 차변으로 이동을 했다면 소멸이죠.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받을 어음입니다. 받을 어음은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에 있어야 증가이고 대변으로 이동한다면 감소입니다. 보면 잔액 표시도 원래의 자리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받을 어음이 증가한다면 항상 차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잔액도 같은 변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잔액 표시가 된 거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미지급금인데요.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부채는 증가가 대변입니다. 잔액도 대변에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150만 원이 잔액 표시된 거 맞습니다. 3번은 자본금인데요. 자본금은 대표적인 자본의 종류입니다. 자본금은 대변에 기입이 돼야 증가인데요. 잔액도 같은 변에 위치를 합니다.
대변에 150만 원 잔액 표시된 거 맞고요. 임대료 보겠습니다. 임대료는 건물을 임대, 빌려주고 받은 수익입니다. 수익은 발생은 대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도 같은 변인 대변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차변에 잔액 표시가 됐기 때문에 옳지 않고 대변으로 잔액 표시가 돼야 됩니다. 답은 4번이 틀리네요. 자, 2번에서 중요한 건요. 잔액 표시는 원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위치하는 그 자리에 잔액 표시가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당기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당기의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상품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은 꼭 외워줘야 되는데요.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가 자주 등장하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여기에서 단기상품 순매입액인데요.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할 때 발생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러한 것들을 빼주면 순수한 순매입액이 됩니다.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기초상품 재고액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은 30,000원인데 이 30,000원 옆에 봤더니 애누리가 있어요. 그러면 총 매입액에 해당하는 게 30,000원이고 총 매입액에서 애누리나 할인, 환출을 빼줘야 순매입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 30,000원에서 1,000원을 빼줘야 순매입액이 됩니다. 그러면 29,000원이 순매입액이 되네요. 그래서 10,000원 더하기 29,000원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은 5,000원이네요. 5,000원 해주면 금액은 총 34,000원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답이고요. 중요한 거는 단기상품 매입액 이렇게 나왔으면 총 매입액인지 순매입액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단기상품 매입액인데 애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나온 30,000원이 순매입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애누리가 있죠. 그러면 총 매입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단기상품 총 매입액인지 순매입액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문제였네요. 12월 말 결산법인의 당기취득 기계장치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당기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네,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감소가 되는데 이러한 가치 감소된 부분을 계산하는 것을 감가상각비라고 하고 감가상각비는 공식이 많은데요. 2급에서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요. 7월 1일 날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을 했고 7월 1일 날 취득 즉시 수익적 지출 10만 원이 발생이 되었고 기계장치의 잔존가치, 남아있는 가치는 0원, 내용연수는 5년, 5년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구입을 한 연수이고요.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답, 월할 상각할 것. 정액법으로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정액법의 공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네, 먼저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기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인데 내용연수는 자산을 내용연수의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구입을 하는데요. 지금 구입한 날짜가 중요하고 그리고 감가상각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먼저 감가상각비의 공식은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남아있는 가치, 잔존가치를 내용연수로 나눈 것이 바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이 됩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 문제의 함정은 두 번째, 수익적 지출 10만 원이 발생하였다 이 부분인데요. 수익적 지출로 발생이 된 비용은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취득원가에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나왔다면 그러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기 때문에 100만 원에 10만 원을 더해서 110만 원이 바로 취득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기계장치 100만 원 취득원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공식에 대입을 하면요.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고 계산할 때 남아있는 가치가 0원이래요. 잔존가치 0원. 100만 원에서
0을 빼면 100만 원이네요. 이것을 내용 연수로 나누는데 내용 연수가 5년입니다. 5년으로 나누니까요. 나누면 20만 원씩 감가상각이 매년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 12월 말에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한 것이고요. 취득한 날짜가 1월 1일이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사용을 했다면 20만 원이 맞아요. 1년 동안 가치가 감소된 게 20만 원이니까. 근데 중간에 구입을 했어요. 7월 1일 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은 1년에 해당하는 가치 감소분이고 사용한 기간이 6개월이에요. 7월, 7, 8, 9, 10, 11, 12. 총 6개월에 해당하는 가치 감소분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20만 원에서 곱하기 12개월 분의 6개월 해주면 1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구입한 날짜, 그리고 결산하는 날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날짜, 그리고 중간에 있던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 이 부분에 함정이 좀 있던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우리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으로 나왔다면 계산하는 공식이 단순해서요. 매년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에서 날짜를 한 번만 더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할 건데 우리 그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이 문제 꼭 풀 수 있도록 합니다. 답은 4번의 1번이었고요. 5번 문제 같이 볼게요.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당기말 재무제표에 계상될 보험료는 얼마인가? 단,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당기 말이라고 합니다. 12월 31일 결산에 계상될 현재 보험료, 당기 보험료가 얼마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분계를 먼저 해볼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 11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분계해 볼게요. 네, 11월 1일 분계는 보험료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 차변의 보험료 60만 원,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 60만 원 분계가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은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이며 기간 계산은 월할로 한다. 이외에 보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네, 보험료를 지급한 날짜는 11월 1일이에요. 그런데 현재 당기 말이라고 했잖아요. 당기 말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에 수정분계를 하라는 건데요. 보험료를 1년치를 먼저 지급을 했어요. 1년치를 먼저 지급했는데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만 2개월이네요. 2달분만 당기에 해당하고 12개월 중에서 현재 2달분만 당기이고 내년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10개월이네요. 그럼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미리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계는 차변에 미리 지급한 보험료, 선급, 먼저 선, 지급급, 비용, 먼저 지급한 비용으로 자산입니다.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줘야겠고요. 대변에는 비용을 소멸시켜줘야 돼요. 지금 현재 당기에 너무 많은 내년치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소멸시켜 주려면 대변으로 보험료가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분계는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분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보험료와 차기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계산해 볼게요. 네, 단기 보험료, 올해의 보험료와 내년에 해당하는 차기 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보험료는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이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인데 12개월 분의 단기는 총 11월과 12월 2개월만 해당이 되죠. 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총 10만 원이 되겠네요. 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 10만 원,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 볼게요. 총 지불한 보험료 비용 60만 원에서 12개월 분의 12에서 2를 빼니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10개월, 10이겠네요.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미리 지급한 보험료가 되고 계산을 해보면 50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60만 원 중에서 올해에 해당하는 건 10만 원이고 내년에 해당하는 것은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미리 지급한 비용, 보험료의 50만 원을 내년에 해당하는 보험료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보험료 60만 원 너무 많이 지급했어요. 그래서 보험료 대변에 50만 원을 소멸시켜주면 올해에 해당하는 단기 보험료는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재무제표에 계산될 보험료는 얼마인가? 네, 올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재무제표에 표시해야겠죠. 올해에 해당하는 것은 10만 원, 2번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계산을 할 때 날짜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언제 지급을 했고 단기 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에 해당하는 단기 비용은 얼마이고 내년에 해당하는 먼저 지급한 차기 비용은 얼마인지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6번 같이 볼게요. 6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 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네요. 매입 채무 계정은 두 가지의 계정 과목이 합쳐서 부르는 말이었죠. 무엇이었죠? 외상 매입금과 지급엄 두 개를 합쳐서 매입 채무 계정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반대로 3번 볼까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치면 매입 채무의 반대, 매출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와 매출 채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4번이고요. 7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다음 중 계정 과목의 분류가 올바른 것은 계정 과목에 대한 문제네요. 계정 과목에 대한 문제인데 1번부터 4번까지의 공통 단어가 유동이냐 비유동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것은 회계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이 되는 것이 유동, 1년 이상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 비유동입니다. 그럼 자산과 부채를 구분해 볼게요. 먼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두 개가 있고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총 4개가 해당이 됩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인데 당좌는 종이에 해당해요. 현금, 수표, 예금. 재고는 상품 하나밖에 없고요. 상품 계정 과목 하나.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유형, 형체가 있는 것, 무형, 형체가 없는 것, 기타 비유동, 어떠한 비유동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보증금에 해당하는 것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먼저 1번부터 보면요. 유동자산이 차량 운반고예요. 차량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죠.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1번은 올바르지 않고요. 2번 보면요. 비유동자산이에요. 당좌 예금입니다. 뭐뭐 예금으로 되는 종이는요. 당좌자산에 해당이 돼요.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입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3번 보겠습니다. 유동부채인데요.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기로 하는 부채이죠. 그래서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면 단기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것이고요. 단기 반대, 장기는 1년 이상 걸쳐서 갚기로 한 경우입니다. 결산일에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가 맞습니다. 4번 볼게요. 비유동부채인데요. 비유동부채는 장기에 해당이 돼요. 장기 차입금. 그런데 선수수익은 먼저 받은 수익입니다. 먼저 받은 수익은 내년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해당하는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리고요. 답은 3번이네요. 자, 자산을 분류하는 유동자산을 분류하는 것과 자산 분류,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 꼭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개념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볼게요. 8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현금 그리고 현금의 성격을 가진 자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통화와 타인 발행 수표 그리고 통화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예금입니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한 것,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는데요. 1번의 우편한 증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금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1번은 맞고요. 2번 배당금 지급 통지서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당좌차월은요. 은행하고 당좌차월 계약을 맺어야지만 당좌차월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한 경우예요. 그래서 당좌차월은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꼭 등장을 해야 되고요. 당좌예금, 은행의 잔고에 들어있는 금액, 잔액을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다면. 마이너스 통장의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금의 잔액은 적게 있는데 그래도 사용 금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당좌 차월로 해당이 되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언젠간 은행에 갚아야 하는 빚이겠죠. 그래서 부채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초과 금액을 1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당좌 차월은 빚이에요. 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채입니다. 4번은 자기합수표, 가장 대표적인 현금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개정 과목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당좌 차월은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개정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다. 단기 차입금에 해당이 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도 개정 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다음 중 상품 매입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계약금은요, 먼저 물건을 받기 전에, 물건을 팔기 전에 먼저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선자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선급금, 선수금. 그래서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개정 과목 개념 볼게요. 네, 1번 개정 과목은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지급을 했어요. 무엇을? 금, 돈금. 돈을 지급을 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가짜의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현금을 지급했을 때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 개정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원인을 밝혀줘야 돼요. 개정 과목이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경우 가지급금입니다. 2번 선급금입니다. 회계에서 선은 먼저라는 먼저 선자고요. 지급한 돈이에요. 먼저 지급한 돈.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미지급금 볼게요. 안일미, 지급금, 동금.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상품 이외에, 상품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발생한 채무입니다. 상품 이외의 자산 구입한 경우에요. 그런데 상품일 경우에 구입을 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외상매입금에 해당이 돼요.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경우입니다. 4번 지급어음 볼게요. 지급어음은 상품을 매입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개정 과목이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준 경우, 그 경우는 지급어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개정 과목은 2번 선급금에 해당이 되네요. 네, 9번은 답이 2번이었습니다. 다음 10번 볼게요. 네,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부채를 개정 과목에서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외상매입금부터 미수 수익인데요. 부채만 한번 표시해 볼게요. 네, 부채는 기업이 지급해야 될 빚인데요. 먼저 외상으로 매입한 돈이라고 해요.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라 함은 상품이겠죠. 상품을 구입했는데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지급해야 됩니다.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300만 원은 부채 합계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다음 선수수익 볼게요. 선수는요, 먼저 받은 수익입니다. 먼저 받은 수익이에요. 먼저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내년 시점에 생각을 해줘야 돼요. 내년에는 돈 받지 않고 물건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지급할 의무에 해당이 되는 선수수익은 부채가 맞습니다. 단기대여금은요, 1년 이내에 대여, 빌려준 돈이라고 합니다. 1년 이내에 상환을 내가 갚는 것이니까 상환의 의미보다는 내가 빌려주고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빌려준 돈. 그래서 단기대여금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대여금은 부채 합계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요. 단기대여금은 단기 차입금에 받는 말인데 단기 차입금은 부채에 해당이 되죠. 대여는 내가 빌려준 것, 내가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받을 것. 그래서 자산에 해당합니다. 유동자산. 자, 미지급 비용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입니다. 올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래요. 내년에 반드시 지급을 해줘야겠죠. 부채에 해당합니다. 부채 합계액에 포함시켜야 되고요. 다음 성급 비용 볼게요. 먼저 지급한 돈. 올해에 내년치에 해당하는 비용을 먼저 지급했대요. 그러면 내년에는 받아야 될 권리가 생깁니다.
성급 비용은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성급은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 시점을 생각해 줘야 돼요. 내년 시점에서는 받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까 성급 비용은 자산. 마지막으로 미수수익인데요. 안일 및 받을 수. 아직 못 받은 수익이래요.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받아야겠죠. 받아야 될 권리가 생깁니다. 채권,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합 계획에 해당이 되는 것은 외상매금 300만 원, 선수수익 50만 원, 미지급 비용 200만 원 이렇게 계정 과목이 해당이 되네요. 합산을 하면 부채합 계획은 550만 원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만약 부채 합격이 아니라 자산의 합계획은 얼마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단기 대여금 400만 원과 성급 비용 150만 원, 미수수익 100만 원을 합산을 한 얼마가 되죠? 650만 원. 3번이 답이 되게 되네요. 그래서 10번에서는 부채의 합계획도 한번 계산해보고 자산의 합계획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볼게요. 네, 1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유동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예상되는 자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간은 1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볼게요. 1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당기, 올해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외상매출금이 뭐죠? 외상매출금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전기는 차변에 발생하고 단기에 발생한 금액도 차변, 그리고 외상매출금 받았다면, 회수했다면 대변, 미회수했다면 잔액은 반드시 대변에 발생합니다. 그럼 외상매출금 T 계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 즉 전기는 차변에 발생을 하고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출금도 자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차변에 발생이 됩니다. 반대로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대변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아직 받지 못한 미회수액, 즉 잔액은 대변에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미회수액을 자산이 아닌 잔액으로 고쳐볼게요. 네,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기초부터 미회수액 잔액까지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서 대입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잔액부터 기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료인 외상매출금 기초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기초 즉 전기에 300만 원을 기입을 하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단기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외상매출금 증가해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의 단기 발생에 700만 원 기입하고요. 마지막 외상매출금 단기 회수액 받은 금액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서 자산의 감소예요. 받은 돈 회수액 100만 원은 대변에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마지막에 잔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차변 합계액 총 1000만 원에서 대변 합계액 100만 원을 빼면 잔액이 얼마가 되죠? 네, 잔액은 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 잔액은 총 900만 원. 답은 4번이 해당이 되네요. 외상매출금 미회수액 구하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간혹 나오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T 계정을 이렇게 그려서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상품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 또는 서비스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맞습니다. 판매를 위해서 생산 과정에 있는 모든 자산은 재고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네, 맞는 설명입니다. 취득했을 때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선의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네,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익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먼저 구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된다라는 방법은 선의선출에 해당이 됩니다. 3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개별법은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항목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개별법은 재고자산 각각에 대해서 구입한 가격을 기록하는 겁니다. 각각에 대한 구입 가격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인 경우에만 각각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은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13번의 답은 4번이고요. 개별법은 상호 교환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구입한 가격을 기록해뒀다가 판매됐을 때 그 재고자산의 구입 가격을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선의선출법은 먼저 구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수익의 이연은요. 옮길이, 넘길 연, 내년으로 넘기는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인데 수익의 이연,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익의 이연부터 보겠습니다. 손실과 수익을 내년으로 넘기는 것들. 그 이유는요. 수익을 넘기는 것은 내년에 해당하는 것을 올해 먼저 지급했기 혹은 먼저 받았기 때문일 건데 수익인 경우에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넘겨줘야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이연은요. 선수 수익에 해당이 돼요. 내년으로 넘기는 건 올해 먼저 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수 수익은 내년 시점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수익이어서 부채에 해당하고요. 비용의 이용입니다. 비용을 내년에 해당하는 비용인데 올해 먼저 지급을 했겠죠. 비용을 넘깁니다. 내년으로 먼저 썬 지급급, 먼저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하지 않아도 받아야 될 권리 있어요. 그래서 선급 비용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내년 거를 먼저 처리했기 때문에 내년에 넘겨주는 것을 선수 혹은 선급이라고 하는데 예상은 다른 말이에요. 손익의 예상은 올해 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인데 내년에 수익이 예상이 된대요. 그 이유는 수익은 받아야 되는 건데 올해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예상에 해당이 됩니다. 안일미, 받을 수, 아직 못 받은 수익, 내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도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아직 못 지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미지급, 올해 지급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 지급을 해줘야겠죠. 이것을 좀 쉽게 외우려면요. 예상은 종종 문제에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은 앞에 선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고요. 예상은 앞에 미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글자 앞 글자를 합쳐서 외워볼게요. 이, 선, 예, 미. 그래서 문제에서 이연을 묻는다면 앞에 선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일 것이고 예상을 묻는다면 앞에 미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일 것입니다. 문제 같이 볼게요. 수익의 이연이래요. 이 선, 선자가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겠죠. 근데 수익을 내년으로 넘긴대요. 그 이유는 올해 먼저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옳은 것은 먼저 받은 선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1번부터 해보면 1번은 선급 비용이죠. 먼저 지급한 비용, 비용의 이연입니다. 비용의 이연. 2번 미지급인데요. 미자는 예상이에요. 내년에 받을 것인가, 내년에 지급할 것인가 예상이 되는 미자인데 미지급은 올해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비용에 예상되는 계정 과목이고요. 미수수익은 올해 받았어야 되는데 올해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내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의 예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손익의 이연과 손익의 예상은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필기에 놓은 글씨 그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기말 재고 자산을 더 많이 기재를 했대요. 그러면 매출 원가와 당기순이익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5번 같은 문제를 풀려면 손익계산서의 공식을 먼저 알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공식을 먼저 볼게요.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매출액부터 출발을 해서 마지막에 당기순이익까지 구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먼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을 하면 매출 총이익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기말재고액을 더 많게 했대요. 그 뜻은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한 기말재고액이 이 부분이 과대 계상됐다는 겁니다. 근데 기말재고액은 매출 원가의 차감 항목이에요. 원래 100원을 빼야 되는데 200원이나 더 많이 뺀대요. 그러면 차감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과소 계상됩니다. 더 많이 빼니까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는데 매출 원가를 더 적게 뺀대요. 빼야 할 게 더, 차감할 게 적다는 뜻입니다. 그럼 매출액에서 빼야 할 것을 적게 빼면 매출 총이익은 더 늘어나게 되죠. 과대 계상되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과대 계상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당기순이익도 과대 계상되게 돼요. 매출 총이익 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에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인데, 문제는 기초상품 재고액과 기말상품 재고액을 과대평가했다거나 과소평가했다거나 그러면 매출 원가나 당기순이익 혹은 매출 총이익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에 해당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15번이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매출 원가는 과소 계상되고요.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됩니다. 답은 2번이 해당이 되네요. 공식에 숫자를 대입해 봐도 좋아요. 원래 기말재고액 과대니까 100원인데 200원을 빼면 매출 원가는 200원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매출액에서 200원만큼 적게 빼니 매출 총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식의 숫자를 임의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자, 15번 같은 문제는 정말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108회 여기까지 풀이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